3월 초 수원의 한 경찰서에 한 남성이 불안한 얼굴로 들어섰다. 이름은 박상우, 36세. 지역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내 최윤서가 이틀 전부터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가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는 결국 경찰을 찾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윤서와 함께 용인에 사는 조카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감정이 격해진 윤서는 도중에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상우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혼자 수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이틀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우선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용인의 편의점을 방문해 종업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혹시 몰라 CCTV 영상도 모두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박상우가 말한 시간대에 그의 차량이 해당 편의점 인근에 정차해 있는 장면은 포착되었지만 누구도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없었다. 편의점 내부 영상에도 윤서의 모습은 없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겼지만 CCTV를 확인한 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분명히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남편의 말과 영상 속 사실은 명백히 달랐다. 윤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생겼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 사이 상우와 그의 가족은 수원의 대형 지하철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윤서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윤서의 사진과 실종 당시 착용한 옷, 키, 체형 등의 정보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박상우의 이메일 주소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단지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실종 전단에는 경찰서나 가족의 전화번호가 명확히 표기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전단에는 오직 상우의 이메일 주소만 있었던 것이다. 이 점 역시 의심을 증폭시켰다. 며칠 뒤 경찰은 수원에 위치한 부부의 자택을 수색하기로 했다. 고층 아파트의 9층, 이들이 거주하던 집은 겉보기에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고 생활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부엌, 화장실, 거실, 어느 공간에서도 윤서의 사용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지문을 채취하려 했지만 문고리나 전등 스위치조차도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다. 이에 대해 상우는 윤서가 출산 이후 강박적인 결벽증을 겪고 있었으며 집 안에서도 항상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윤서는 출산 이후 병원에서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몇 차례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결벽이 심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문이나 생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찰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선 점차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CCTV와 맞지 않는 증언, 지나치게 깔끔한 집, 전단지에 빠진 기본 정보모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박상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엔 빠진 조각이 있었다. 윤서가 정말 스스로 사라졌을까? 혹은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걸까? 실종이 발생한 지 8일이 지나고 있었다. 경찰은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상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외부에는 여전히 실종 남편으로 보도되고 있었지만 수사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의 흔적도 감정의 무게도 사라진 그들의 집은 단 하나의 사실을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기에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박상우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말했던 장소, 즉 윤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용인의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었다. 이미 전날 CCTV를 확인한 상태였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주변 도로까지 포함해 모든 영상 기록을 다시 확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그날 오후 3시경
박상우의 차량이 편의점 인근에 정차한 후 약 1시간을 그 자리에 머문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 내내 차 문이 열리는 장면은 없었다. 차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윤서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편의점 내부 카메라에도 낯선 여성의 모습은 없었다. 윤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CCTV 외에도 경찰은 편의점 주변의 가게,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박상우는 진술에서 윤서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했다. 자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화가 풀릴 거라 생각했고 다시 차로 돌아올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 속 기록을 확인해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경찰은 그의 말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진술과 사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사이 박상우와 그의 가족은 실종 전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수원의 번화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용인, 성남, 안양까지 범위를 넓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부탁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단지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연락처가 전화번호가 아닌 이메일 하나뿐이라는 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가족들은 경찰과 협조하며 수사에 전념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상우는 경찰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가족끼리 별도로 움직이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행동에서 일종의 연출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다음 단계로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다. 이미 전날 방문했을 때 지나치게 청결한 상태에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문 채취와 더불어 혈흔 반응 검사까지 진행되었다. 벽지, 바닥, 세면대, 배수구 등 다양한 곳에서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흔적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였다. 오히려 너무 깨끗하다는 점이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결벽증이 심각했으며 자신 역시 그녀의 요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다고 주장했다. 손을 씻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았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지 않으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집 안에서조차 장갑을 착용했고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모두 비닐 포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가 말한 내용이 정신질환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생활 방식이 실제로 가능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윤서의 병력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녀가 실제로 2021년 중순 출산 후 우울감과 강박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병원 기록에는 그녀가 반복적인 손 씻기, 외출 거부, 감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을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부부 상담을 받은 기록도 남아 있었다. 이 기록은 박상우의 주장과 일정 부분 일치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언제부터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현실적인 근거를 갖췄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그 시점부터 윤서가 단순히 스스로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도 없었고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 교통카드 등 어떤 흔적도 사용되지 않았다.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박상우뿐이었으며 그 이후 그녀와 연결된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 이 점은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소였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윤서의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통해 그녀의 최근 상태에 대해 파악하려 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윤서가 출산 후 성격이 예민해졌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녀가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 사회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어 보였지만 평소에 박상우가 말을 아끼는 편이어서 속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경찰은 점점 더 박상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에는 항상 무엇인가 빠져 있었고 중요한 핵심이 흐려졌다. 윤서의 행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래서 결국 사건 발생 8일째 되는 날
박상우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그의 진술은 한층 더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박상우가 용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경찰은 집중적으로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을 유지하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고 반복되는 질문과 증거 제시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윤서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고도 타인의 범행도 아닌 바로 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범행을 계획한 시점부터 자세히 진술하기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윤서와의 생활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있었고 자신은 날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몰려가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았고 어느 날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계획은 단순하고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는 평소 윤서가 좋아하던 카레를 떠올렸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도 쉽게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범행 당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윤서를 위한 카레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넣었다. 윤서는 아무 의심 없이 식사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아이를 장모님 댁에 맡긴 뒤 윤서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서는 순순히 동의했고 차량에 탑승한 후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윤서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차량을 몰고 수원 외곽의 인적 드문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미리 준비한 팥줄을 꺼냈고 윤서의 생명을 앗아갔다.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졌고 그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시신을 숨기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바로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천안의 단독주택이었다. 이 집은 마당이 딸려 있었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천안까지의 이동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차량에 시신을 싣고 약 2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부모는 평일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는 그 틈을 이용해 마당 한편을 파고 시신을 매장했다. 땅을 파는 작업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사전에 삽과 장갑 등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흙을 덮고 평평하게 다듬은 후 위에 화분과 자잘한 물건들을 올려놓아 흔적을 감췄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그는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윤서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상황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는 전단지도 인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언론 보도에도 협조했고 인터뷰까지 자청했다. 윤서를 찾기 위한 모든 행동은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받은 후 즉시 천안의 부모 집으로 출동했다. 그는 매장한 위치를 정확히 설명했고 경찰은 그가 지목한 장소에서 윤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은 그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으며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점도 상우가 말한 날짜와 부합했다. 부검 결과 역시 외부 충격 없이 질식사로 판명되었고 수면제의 성분도 체내에서 검출되었다. 그의 자백과 증거가 일치하면서 사건은 빠르게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말한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특히 그가 시신을 매장한 과정에서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천안의 집에는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 김미옥 씨는 당시 말기 암 환자로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 또한 90세 노모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몰래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이 제기되었다. 수사팀은 곧바로 김미옥 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박상우의 자백과 증거들을 제시하자 표정이 바뀌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범행 사실을 털어놨을 때 충격의 말을 잃었고 처음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결국 시신 매장에 협조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시신을 운반하거나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땅을 파고 흔적을 감추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뒷받침했고
이제 사건은 단순한 단독 범행을 넘어 공범 존재를 포함한 중대한 사건으로 확장되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나란히 구속하고 사건 전후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전 거래,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많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충격을 동반한 강력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자들과 시민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기 시작했다. 한 부부의 일상 뒤에 감춰진 비극은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박상우의 자백과 김미옥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사건은 겉보기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의문을 버릴 수 없었다. 박상우는 시신을 혼자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가족 중 누구도 몰랐다는 점이었다. 특히 부친 박남수 씨는 주중에 외부 근무를 한다고 했고 사건 당일에도 집에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 김미옥은 중증 암 환자로 외출이 어려웠고 조모는 90세가 넘은 고령으로 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이 세 명 모두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살인과 시신 매장 같은 중대한 사건을 몰랐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박상우와 김미옥 외에도 박 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먼저 박남수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소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사건이 일어난 주말에도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회사 출퇴근 기록을 대조한 결과 해당 주말에 실제로 외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김미옥의 진술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상우가 아내를 실수로 죽였다고 말했다. 당시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손을 댄 것이며 이후 놀라서 집으로 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아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했고 직접 삽을 들고 마당 한편을 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위에 평소 사용하던 화분과 플라스틱 용기를 올려 흔적을 감췄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박상우가 한 초기 자백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처음에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으며 수면제를 사용해 아내를 재운 뒤 차량에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는 우발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이는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두 사람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검색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박상우와 김미옥이 범행 며칠 전부터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수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었다. 상우가 준비한 거 도착했어라고 보내자 김미옥은 그걸 언제 쓸 건데? 라고 답했다. 이어 약 넣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냐? 라는 메시지에 상우는 이제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왔어. 라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결정적으로 김미옥이 이왕이면 관 같은 거 구해두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한 대화가 확인되면서 두 사람이 이미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박상우의 자백에서 말한 단독 범행은 사실이 아니며 김미옥 역시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공모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미옥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검찰과 협의하여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언론에선 박상우와 최윤서 부부의 관계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윤서는 SNS에 종종 아이와 함께한 일상을 올렸고 남편의 생일이나 기념일엔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곤 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윤서는 큰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저 육아가 조금 힘들다는 말, 남편이 가끔 무심하다는 이야기 정도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윤서의 지인 몇몇은 경찰 조사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윤서는 출산 이후 사회생활을 중단하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꼈고 아이가 울거나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다고 했다. 그녀는 종종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지만
상우는 대부분 일을 핑계로 일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러한 소소한 갈등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점점 더 깊숙이 사건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한 남자의 범죄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침묵과 무시, 고립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우는 외부에선 성실한 직장인으로, 김미옥은 병든 노모로 보였지만 그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이 범행은 단지 충동이나 절박함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단란해 보이는 가정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린 신뢰와 인내, 그리고 그 끝에서 감정을 감추고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 가족이 감춰왔던 감정의 실체와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관했던 모든 침묵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최윤서가 출산 후 결벽증을 보이기 시작한 건 딸을 낳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후 예민함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집안의 먼지에 과민하게 반응했고 누군가 방문할 때마다 문 앞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요구했다. 택배 상자나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은 즉시 소독해야 했고 심지어 신문조차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 남편 박상우는 처음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출산이라는 큰 일을 겪은 후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윤서도 곧 안정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같은 수준의 청결함을 요구했다. 외출했다 돌아온 상우에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게 했고 입고 있던 옷은 세탁기에 바로 넣어야 했다. 집 안에서는 항상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이나 열쇠 같은 물건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해야 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점점 강박적인 양상을 띠었고 집안의 모든 규칙은 윤서의 기준에 따라 움직였다. 상우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함보다는 긴장과 불안의 공간이 되었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도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딸이 울 때면 윤서는 상우에게 내가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땐 그를 향해 밖에서 세균을 묻혀왔기 때문이라며 비난했다. 윤서의 결벽은 단순한 청결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일상 전반을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음식 재료는 오직 특정한 브랜드와 유통기한 내의 제품만 허용되었고 조리 도구와 식기는 정해진 순서대로 사용해야 했다. 아이의 옷도 매일 세탁한 뒤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입힐 수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의 동선을 기록하며 어디서 무엇을 만졌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박상우는 심리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컸지만 집에 돌아와 쉴 틈조차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는 몇 차례 병원에 아내를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실제로 윤서는 2021년 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당시 의사는 강박증과 산후우울증의 복합 증상이라 진단했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입원 기간 동안 윤서는 다소 차분해졌고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 상우는 그 모습에 희망을 느꼈다. 아이와 함께 외출도 하고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도 다시 가능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증상은 다시 악화되었고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족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병원 치료는 단기적인 완화에 불과했고 윤서는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에 다시 가자는 제안에 격하게 반응했고 의사나 상담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우에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에게도 점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먹는 속도가 느리면 짜증을 냈고 옷에 얼룩이 묻으면 바로 벗기고 울음을 참지 못했다. 상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고 아이에게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까 두려워졌다. 윤서는 점점 상우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통제하려 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가 회식이라도 있으면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아이가 울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처음엔 아내의 불안에서 비롯된 말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상우는 점점 감정적으로 지쳐갔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근무 중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충돌은 더욱 잦아졌다. 상우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티는 나날이 반복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자신이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보다는 현실을 감당하는 것에 더 급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에게 말하면 윤서가 비난받을까 걱정됐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자신이 나약한 가장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그는 침묵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 이 고통이 끝나야 한다는 충동,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그를 집어삼켰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박상우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위험한 생각을 더 이상 지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지 떠오르는 상상이었고 그저 감정의 일시적인 분출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 계획을 혼자 품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어머니 김미옥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을 때 미옥은 처음에는 경악하며 반대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며느리를 향한 최소한의 도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저항은 약해졌다. 김미옥은 자신이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상우의 눈빛에서 피로와 절망을 보았고 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녀는 그 끔찍한 계획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다. 김미옥은 박상우에게 전화해 남편이 출장 중이라 집에 없고 마당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이 기회라고 전했다. 상우는 곧장 천안 부모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마당 구석에 구덩이를 팠다. 삽을 손에 쥐고 땅을 파는 그 순간조차도 둘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구덩이 위에 폐와 분과 잔디 덩어리를 덮으며 흔적을 감췄고 이 모든 과정을 아무 말 없이 함께했다. 3월 4일 상우는 윤서에게 오랜만에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평소라면 거부했을 그녀가 이날은 아이를 장모댁에 맡기고 외출에 동의했다. 상우는 이미 약을 준비해 두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카레에 수면제를 넣어 먹게 했다. 윤서는 음식의 맛이나 냄새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차를 몰아 윤서를 데리고 나섰고 차량 안에서 그녀가 깊이 잠들자 수원의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전에 준비해둔 밧줄을 사용해 윤서의 목숨을 끊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그는 흔들림 없이 행동했다. 이후 곧장 차량을 몰아 천안 부모의 집으로 이동했다. 도착한 시각은 늦은 오후였고 김미옥은 마당의 구덩이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주변을 정리해 두었고 윤서의 시신을 묻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마련해 두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차량에서 시신을 옮겼고 두 사람은 함께 흙을 덮고 마당을 원래의 모습처럼 꾸며놓았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박상우는 수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정해진 수순처럼 행동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편의점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그는 윤서의 실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고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호소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과 실종 당시 옷차림을 상세히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수원역, 번화가, 대형마트의 지하철 출입구 등 수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김미옥도 아들과 함께 전단지를 돌렸다. 그녀는 몸이 아픈 척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며느리를 찾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은 그들의 역할을 철저히 연기했고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들의 연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는 박상우의 자백과 함께 급물살을 탔고 김미옥의 관여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색이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경찰은 천안 부모집 마당에서 윤서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가 정확히 존재하고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박상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미옥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거짓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컴퓨터,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된 치밀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상우가 근무했던 은행을 찾아갔고 동료들은 그가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파편들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버렸다. 이제 진실은 모두 드러났고 박상우와 김미옥은 각각 구속 수감되었다. 아이는 외과에 맡겨졌고 남겨진 사람들만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가족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무너진 신뢰와 고립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족 전체를 삼켜버리고 있었다. 최윤서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박상우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연극 속에서 철저히 역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앞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 행동했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도 아내를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절박함을 믿었고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윤서를 찾는 일에 동참했다. SNS에는 최윤서 실종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그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온라인을 떠돌았다. 전단지는 여전히 수원 곳곳에 붙여졌고 김미옥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종이를 나눠주었다. 그녀는 암 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절박함을 연기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일부 언론은 그녀를 기적을 기다리는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해 보였지만 경찰은 이미 이 모든 행동이 범행 은폐를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박상우가 제출한 전단지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실종 전단지는 경찰서나 실종자 가족의 연락처가 명시되기 마련인데 상우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오직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점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고 초반부터 그의 진술과 행동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전화를 피한 것처럼 보였고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를 배제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윤서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남긴 SNS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에게 여러 차례 육아의 고단함과 정신적인 피로에 대해 토로했으며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낸 적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일을 시작해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희망을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상우는 이런 윤서의 바람을 묵살했고 아내의 정신적인 상태를 핑계로 그녀를 계속 집에 묶어두려 했다. 윤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뭔가에 쫓기듯 지냈고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말과 감정이 무시당한다는 좌절감을 자주 표현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는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심리적 고립이 윤서를 어떻게 몰아넣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상우는 윤서가 실종된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상사와 동료들에겐 아이 돌봄 문제로 휴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러 SNS 활동을 중단했고 윤서의 실종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더 퍼지도록 몇몇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제보성 게시물을 올렸다. 사라진 아내를 찾는 안타까운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그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과도한 연출에서 불안한 진실을 감지했다.
일반적인 실종자 가족이라면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박상우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응했고 경찰의 조사에도 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팀은 그가 감정을 억누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경찰은 또한 김미옥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의 이웃과 지인들은 그녀가 평소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유독 아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들이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며 어려서부터 뭐든 혼자 해내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며느리 윤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가끔 그녀의 성격이 예민하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다. 경찰은 김미옥이 이미 오래전부터 윤서를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윤서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장모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주말에는 별다른 예고 없이 아이를 맡긴 후 연락이 끊겼다. 윤서의 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윤서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거라 여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윤서가 자발적으로 외출에 동의하고 아이를 맡긴 정황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박상우는 윤서가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이용했고 아이를 빼낸 뒤 계획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어머니 김미옥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나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한 여성을 둘러싼 수많은 침묵과 방관, 그리고 체계적인 고립의 결과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일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감춰졌는지를 경찰은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다. 진실은 마침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2019년 5월 22일, 사건 발생 이후 정확히 15개월이 지난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상우와 김미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들었고 윤서의 가족들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피고인석에 선 박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김미옥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모두의 시선은 이들이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박상우는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최소화했다.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내의 정신신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졌고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입장이었다. 윤서가 실제로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박상우가 제시한 우울증 진단서도 사건 이후에 발급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충분히 계획된 범행이며 살해 수단과 은폐 과정, 공범과의 공모 등 모든 정황이 고의적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윤서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행보, 실종 신고, 전담 배포, 언론 인터뷰 등은 치밀하고 계산된 행동이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이중적 범죄자의 행태라고 밝혔다. 김미옥 측 변호인은 그녀가 말기 암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들이 절박한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범행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시신을 묻는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범행 전부터 박상우와 수차례 수면제와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눈 증거를 제시하며 그녀의 역할이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었다. 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한 달 후인 6월 15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상우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은 분명 있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살해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미옥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 은폐에 적극 가담한 점, 사후에도 오랫동안 진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은 남겨두었지만 그녀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유죄는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을 나오는 윤서의 부모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은 세상을 떠났고 손녀는 부모도 조모도 잃은 채 외가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성실했던 사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딸의 시신을 함께 묻을 수 있었는지 그들은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남겨진 아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박상우가 수감된 이후 그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는 한동안 충격과 침묵이 이어졌다. 그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받던 직원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 사원이었기에 모두가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책상은 오래 비어 있었고 누구도 쉽게 그 자리에 새 직원을 앉히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김미옥이 병원에서 복역을 시작한 뒤 그녀의 이웃들은 혼란에 빠졌다.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평소 정이 많고 손이 빠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아들 자랑을 자주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과 침묵의 위험성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가정 안에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 외면받는 고통, 그리고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고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회는 더 이상 그럴 리 없다는 말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의 고통이 조용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침묵 속에서 무너져가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한다. 작은 신호라도 알아채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심 어린 대화, 미루지 않는 관심, 그리고 때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면에 감춰진 깊은 상처와 침묵,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고통, 말하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외면된 신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외침을 놓치지 않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나누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